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의 이목은 중동에서 들려온 극적인 휴전 소식과 그에 따른 국제 육아의 요동, 그리고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 각국이 던지는 외교적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일시적 멈춤과 새로운 긴장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0일간 휴전이 발효되며 전쟁의 불길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죠. 오늘 한국의 외교적 파장부터 미국의 안보 전략,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인 행보까지 10개국의 핵심 뉴스를 통해 지금의 세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중동의 휴전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10일간의 적대 행위 중단이 발효되었습니다. 네, 현지 시간 16일 오후 5시를 기해 10일간의 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한 이번 합의는 영구 평화를 위한 선의의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표하면서도 일단 본토의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재 스포츠 경기와 문화 행사가 재개되는 등 사회적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레바논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수개월간의 피해가 상당했을 텐데요. 레바논은 비극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셉 아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주권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지만 전쟁의 상흔은 처참합니다.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섰고 가옥 4만 채가 파괴되었죠. 현재 수천 명의 이재민 가족이 남부 고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파괴된 주택과 불발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국제기구들이 긴급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휴전의 여파가 호르무즈 해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이 상업 선박의 통행 자유를 발표했네요. 이란 외무대신은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상선들이 지정된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군용 선박 통행은 여전히 금지하고 비군용 선박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내놓으며 통제권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합의가 최종 타결될 때까지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육아와 귀금 속 가격이 요동쳤죠. 전형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입니다. 해협 재개방 소식에 국제 육아는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란의 발표를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인터넷 차단이나 문화유산 파괴 우려 같은 이란 내부의 불안 요소에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했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회의에서 한국이 해협의 핵심이에 당사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이곳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죠. 하지만 국내 외적으로는 큰 외교적 파문도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며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이 예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정치가 국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부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6%로 견고하지만 여권 내 공천 갈등은 심각합니다. 특히 황교익 씨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임명을 두고 보은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죠. 한편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아픔을 치유하는 상징적 행보이지만 정치적 공방 속에서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경제지표는 환호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코스피가 마침내 6,000포인트를 돌파했네요. 꿈의 숫자라 불리던 6,000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 달러 환율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상승과 해외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로 분석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기회에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들려옵니다. 인간 증강 AI 분야에서 스타텍과 CCI 글로벌이 합병하며 글로벌 리더가 탄생했고 코이카는 베트남 탄소 중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호 부위원장이 향후 3에서 4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근간을 흔드는 만큼 우리는 인구 감소 위기를 기술 혁신과 정교한 정책으로 돌파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안보와 권한 남용을 둘러싼 입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우선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수출 허가 적체를 해결하려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90일 이내 결정을 강제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지키겠다는 의지죠. 또한 정보기관의 감시 프로그램인 FISA 권한을 4월 말까지 단기 연장했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과 국가 안보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줍니다. 사회안전망과 교육 정책에서도 변화가 있군요. 산업안전보건청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중점 프로그램을 갱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책임 프레임워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졸업 후 낮은 소득 결과에 대해 대학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자금 대출 문제에서 청년들을 구제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외교적 외연 확장과 경제적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와 전방위 협력을 약속했네요. 왕이 외교부장이 나미비아와 신에너지, 광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자원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입니다. 동시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대만 해협 진입을 전례 없는 도발로 규정하고 뉴질랜드 초계기의 정찰 활동에 강력히 항의하며 안보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오늘날 공세적 방어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1분기 성장이 5.0%를 기록했죠. 대외 무역이 15% 급증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이 44억 달러를 투자해 광산 자회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전략이죠. 광저우시가 입법 계획의 3분의 1을 AI와 유전자 등 신흥산업에 할당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시진핑 정부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질적 성장과 기술 자립을 향한 거대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정치 개혁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2026년 국방 예산을 약 98조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GDP의 1.5% 수준인데 전후 평화헌법 체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수치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줄이는 논의가 시작되어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새로운 통치 기틀을 닦으려는 정치적 격변이 도쿄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동위기 직격탄을 맞았는데 문화적 열기는 뜨겁네요. 나프타 부족으로 가전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며 니케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도쿄돔은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BTS의 월드 투어가 열리고 있는데 군 복무 이후 첫 대규모 공연이라 관심이 폭발적이죠. 한편 기상청이 최고 기온 40도가 넘는 날을 극심한 더위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일본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년간의 산고 끝에 경제생활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업 행정 부담을 줄여 디지털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향후 10년 내 50만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은퇴할 것에 대비해 기업 인수 활성화를 국가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일자리 300만 개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주유소 직원들이 육아 인상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공립병원 노조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화려하지만 실질 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G7 위장국으로서의 자원협력이나 원자로 수출 같은 거대 담론이 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소식입니다. 경제 전망은 밝은데 자연재해와 전국 불안이 겹쳤군요. IMF는 에티오피아가 올해 9.2% 성장하며 사하라 이남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4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 결과죠. 하지만 남부 가모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125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덮쳤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티그라이 갈등 재점화와 인민혁명당의 시위 예고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문화적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티오피아 텔레콤이 핀테크 혁신을 선보이고 있고 아프리카 연합평화안보이사회 의장국으로서 AI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가수 테디 아프로의 새 앨범이 전역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자존심을 지켜온 에티오피아인들이 현재의 경제적 압박과 자연재해라는 이중고를 기술 개혁과 문화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신입니다. 도쿄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며 2019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10대에서 30대 비중이 높으니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계에서는 인간 증강 AI 전문 기업 스타텍과 CCI 글로벌의 합병 완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가 인간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중국에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앞두고 전국 과학기술 주간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신흥산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동의 일시적 휴전 뒤에는 자원과 기술을 선점하려는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균형과 전략의 산물입니다. 휴전이라는 짧은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각국이 어떤 실익을 챙기고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향후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내일의 기회를 찾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의 단초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